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모 형제와 절연을 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데 사연까지 보내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아내 때문이죠. 제 또래의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 역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나고 자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과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걸로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집안 여자들 간의 일은 알고도 눈 감는 게 남자다운 거라고 믿고 살았죠. 제 아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대신해 억울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제 아내가 직접 나서서 사연을 보냈겠죠. 아내와 제가 만난 건 30대 초반 무렵이었어요. 잘난 두 형에 비해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짓는 남자는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친구놈들은 다들 결혼해 자식까지 있는데도 저만 여전히 노총각 신세였어요. 막내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될까봐 한 걱정이었던 어머니께선 보는 사람마다 제 선자리를 부탁하셨고 그렇게 맞선 상대로 낳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예요. 아내는 조그마한 체구에 화장기 없이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곤 제 얘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정도였죠. 아내는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 못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우리 집 가장이니까. 아내는 자신이 일하는 옷가게 사장님이 하도 나가보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자신은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집안 사정상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화가 나더군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떠나서 실상은 내가 농부라서 퇴짜를 놓으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순영 씨 참 영악한 사람이네요. 그냥 농사 짓는 남자 싫다고 하면 될 일이지 뭘 집안 사정까지 운운하며 퇴짜를 놓습니까? 저도 됐습니다. 나요. 비록 시골에서 농사 짓는 별 볼 일 없는 총각이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결혼 못해 안달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자 아내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저희 집 사정이 좀 그렇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가 자세한 걸 말씀 안 드려서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럴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아내는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곤 한참을 울먹였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죠. 저희 언니는 정신지체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내가 실수했다 싶었으니까요. 아내는 홀어머니 밑에서 10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자랐고 철도 들기 전부터 언니의 보호자가 돼야 했다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했던 장모님은 품팔이부터 방울장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했어요. 어렸던 아내는 돈을 벌러 나간 엄마를 대신해 다 큰 언니를 돌봐야 했고요. 자기도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런 가여운 처지를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툭하면 처형한테 몹쓸 짓을 하기 일쑤였고 동네 코올리개들은 처형과 제 아내를 놀리고 괴롭혀댔던 거예요. 아내는 혼자서 그걸 막아내야 했죠. 누구도 자매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일을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까지 해야 했으니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씨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던데 제 아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 장모님은 처형을 이웃마을로 시집을 보냈어요. 처형보다 나이가 무려 1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그럼에도 시집을 보냈던 건 제 처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파는 남자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집 가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죽었다던 전처는 사실 집을 뛰쳐나간 거였고 아들과 단 둘이 산다는 말과 달리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 남편이란 작자는 직장도 없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는 지 부모한테도 주먹질을 하는 인간 말종 같은 개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어찌나 표독한 인간인지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몸종 부리듯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부려먹기 일쑤였죠. 한마디로 처형은 그 집의 식모 겸 일꾼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아내와 장모님은 그저 처형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고 틈틈이 쌀이며 돈까지 붙여주며 고마움을 전하곤 했었죠. 장모님은 시집가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는 큰딸이 내심 걱정이 됐지만 부족한 딸 자식을 걷어준 사돈과 별탈 없이 잘 살아주는 사위한테 고마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을 맞아 TV에선 꽁꽁 얼어버린 전국 각지 소식이 들리던 날이었죠.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아내는 날이 추워 일도 못 나가고 집에 있던 장모님과 일찌감치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짐승인가 싶어 외면하고 자려는데 희미하게 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한겨울에 혹겹 차림으로 피칠갑을 한 처형이 마당에 쓰러져 있더라지 뭡니까. 아내와 장모님이 달려들어 방에 눕히고 몸을 닦아주는데 글쎄 온몸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멍든 지 좀 돼서 흐려진 멍자국도 보였고요. 누가 이랬냐고 물었더니 서방이 돈 안 준다고 패더랍니다. 시애미는 밥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고등학생 아들은 꼴 보기 싫다고 때리더라나요. 멍든 몸도 몸이지만 쇠꼬챙이처럼 말라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 장모님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내 새끼 사지에 몰아놓고 밥 새끼 처먹어가며 다리를 뻗고 살았다니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몹쓸년이야. 내 이 썩을 년놈들 가만 안 둔다. 모조리 감옥소에 쳐놓고 나도 따라 감옥 갈란다. 아내는 낫을 들고 달려나가는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렸다는군요. 엄마까지 잘못되면 자긴 못 산다고 일단 언니부터 살려내고 싸우든 죽이든 하자고 했다네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작은 딸의 모습이 측은했던 장모님은 딸의 말대로 일단 큰딸부터 살리자 했던 거예요. 이후에 장모님과 제 처가 사돈댁에 찾아가 따졌더니 오히려 처형 탓을 해가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더랍니다.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온 동네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돈만 펑펑 써댔다나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손주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성화라며 그동안 써댄 돈이나 물어내라고 말이죠. 이미 동네 사람들을 통해 사위가 노름미천 구해오라고 매질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장모님은 안 싸둔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 신고를 받고 순경까지 달려왔고 처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말이 이혼이지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안 돼 있더랍니다. 여전히 본처가 호적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처가로 돌아온 처형은 그동안 못 먹고 산 탓인지 식탐을 부렸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였죠. 장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애까지 뱉다고 간장까지 먹였지만
처형은 배를 움켜쥐곤 필사적으로 자식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저와 맞선을 보던 당시 아내는 친정 식구는 물론 조카까지 키우고 있던 참이었어요.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아내가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당장 자기가 시집을 가면 가족들은 손가락을 빨게 되는데 말이에요. 맞선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내의 불우한 인생 얘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가녀린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싶은 게 나라도 이 여자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덥석 손을 잡고는 결혼하면 처가 식구는 물론 조카도 내 자식처럼 키워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내심 갈등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사귀자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1시간 동안 끈질긴 구애 끝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연애 한번 못해본 아내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게 처음인 여자였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처음이고 유원지에서 오리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죠. 별것도 아닌 솜사탕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 옆에 두고 평생 웃고 살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청혼을 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선자리를 만든 어머니가요. 이런 미친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걸 신부감으로 들여? 내 나중에야 그 집안 사정 듣고는 옷가게 주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다 참았다. 어디 그런 집구석을 우리 집에 들이대? 너 정신 차려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마음 접어.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부모님 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 또 없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할래요. 이 여자 절대 안 놓쳐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서울에서 두 형들까지 번갈아 전화를 해가며 절 회유하러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에 대한 의지만 불타올랐죠. 왜 그렇잖아요. 옆에서 반대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요.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아내를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아 읍내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마주한 아내는 손가락을 바르르 떨면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누가 보면 죄짓고 벌 서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 저는 멀찌감치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던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리곤 아버지,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울리냐고요. 혼내시려거든 저를 혼내세요. 이 가여운 사람 눈에서 눈물 뽑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지 말라고 아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안달을 하지 뭡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넌 그놈의 성질부터 죽여. 전후 사정도 모르고 날뛰지 말고. 아가, 그럼 어머니께는 일간 찾아뵙겠다고 전하거라.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혼인을 하려면 상견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나머지 얘긴 둘이 하도록 하고 먼저 일어나마.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께선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훗날 아내한테 그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기특하다고 하시더래요. 지금껏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았지 따뜻한 위로는 처음이라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아버지지만 참 멋진 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덕분에 우리는 그의 봄에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선 결혼식 당일까지도 식장에 안 가겠다고 버티셨지만 결국 아버지 불효령에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분가를 허락해 주신 덕분에 우린 따로 나와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별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혔지 뭡니까? 바로 아내의 조카 문제였죠. 결혼 전에 조카를 아들처럼 데리고 살겠다고 하던 약속을 지키려고 처가에 들러 당시 국민학생이던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곤 제가 밭에 나간 사이 득달같이 달려와선 제 아내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와 함께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고 있는데 눈물 범벅이 된 조카가 우리 이모 죽는다고 달려왔더라고요. 집에 달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아내의 진보다리를 마당에 던지고 계셨어요. 니년이 뭔 말로 시아버지를 속였는지 몰라도 나는 안 속는다. 네 속에 들어있는 능구렁이 내 눈엔 훤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네 집에서 나가. 하다하다 이젠 병신 언니 자식까지 내 아들한테 떠넘기려 들어? 어림도 없다 이년아. 하긴 니년 애미가 그 모양인데 딸년이 뭘 보고 배웠겠니? 부족한 딸년 시집 보내면서 장롱 한 짝도 안 들려보내는 게 애미냐? 네, 그동안 며느리를 둘이나 들였지만 너처럼 맨몸으로 들어온 건 없었다. 대학까지 나오고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니깎게 뭐가 잘났다고? 그깟 몸뚱아리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와? 그래놓곤 조카까지 끼고 살겠다고?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나가! 안 나가!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조카만 데리고 살게 해주시면 제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 아버님 극진히 모실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옳게 시부모님 극진히 모시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그걸 가지고 생색내듯 말하면 안 되지. 정 조카를 데리고 살겠으면 매달 다만 얼마라도 시댁에 돈을 내놓든가. 그런 성의도 없이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 말에 아내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누나는 1년 내에 2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였죠.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누구한테 돈을 받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애들한테 뭐라도 해줄 생각은 못하고 돈을 받아? 이 망할 여편네 같은 이라고 당장 나오지 못해. 그리고 넌 출가 왜이니? 왜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시부모님한테 가서 며느리 노릇이나 똑바로 하고 살아.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끝난 얘기니까 앞으로 조카 문제는 꺼내지 마라. 당신이 키워줄 거 아니면 새아기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어? 당장 나와. 너도 어서 네 집에 가. 어머니는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버티셨지만 아버지께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시기로 하자 못 이기는 척 양보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조카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쭉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내의 든든한 바람막이셨던 아버지께서는 한여름 땡볕에 밭에서 쓰러지셨고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 거동은 물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셨고 아내 눈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어졌어요. 집안일에 농사일, 심지어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모조리 아내 몫인 데다 시집살이는 더 매서워졌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1년 정도 됐을까요? 어머님이 느닷없이 더는 이렇게 못 사시겠다며 돌연 서울 큰형님 댁으로 가버리셨지 뭡니까? 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분 아니냐?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 시아버지 병수발은 네가 맡아서 해야지. 안 그러니? 난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붙여서 더는 못하겠으니 네가 네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라. 그간 네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집 곳간을 좀 털어갔니? 그러니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다. 알겠니? 그럼 난 이만 가보마. 그날 이후 아내는 내리 7년을 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살았어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제가 없을 때는
아버님 목욕까지 혼자 시켜드리곤 했어요.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죠.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물론 형님 내외는 1년에 한두 번 들여다보는 게 고작이었어요. 와서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졌네 어쩌네 이딴 소리나 하고 병수발 드는 제 아내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떠들다 가곤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기라도 하면 그간 친정 식구들 건사한다고 빼돌린 돈이 얼마야. 조카 데려다 키운다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고 그게 다 누구 돈이냐고. 그런 거 다 눈 감아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야속타 생각 말고 네 아버지 병간호나 제대로 해.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10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레퍼토리로 아내를 몰아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그럴 때마다 제 아내만 더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저도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지신 지 8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막내 며느리 사랑은 여전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모두 제 아내 앞으로 해주셨어요. 제 아내는 한사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두 손을 꼭 쥐시곤 눈물을 흘리시며 며느리를 설득시키셨죠. 혹여 나중에라도 그 땅 때문에 분란이 일까 싶어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그깟 농지가 얼마나 하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서울로 올라가실 때 돈 되는 땅은 이미 팔아서 가지고 가신 터라 남은 땅은 별 볼 일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들과 누나도 별 말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찾아오던 식구들이 제사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젠 오가는 게 힘드시다며 내년부턴 저희들끼리 지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큰형님 내외와 서울로 올라가시려는데 이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소문 듣고 왔다면서요. 땅 팔았다며 5억도 넘게 받았다 그러던데 사실이야? 그게 그렇게 될 땅이 아닌데 이게 뭔 일이래? 땅 판 돈으로 옆 동네에 집 짓는다며 친정 식구들 모시고 살려고? 하긴 그간 시아버지 병수발도 혼자 다 했는데 이젠 친정 식구도 챙겨야지. 잘했네 잘했어. 그 말에 막 차에 오르려던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오셨어요. 지금 뭐라 했어? 5억? 그 땅을 팔아 5억이나 받았다고? 어머 동서, 그렇게나 받았으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지. 어떻게 그 돈으로 친정 식구들 살 집을 지어? 동서 보기보다 음험한 사람이다. 안 그래요 어머님? 5억이란 소리에 어머님과 형수, 거기에 큰형까지 합세해 난리였어요. 제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소리치셨죠. 네가 그래서 그렇게 네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던 거구나. 땅 받아서 네 친정 식구들이랑 쓰려고? 네가 속이 구리네라는 건 진작부터 알았다만 그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 병든 시아버지를 얼마나 닥달했으면 그 영감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땅을 줬겠냐. 지 남편 올려서 친정에 돈 퍼나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내 남편 재산까지 집에 털어넣어? 아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선 아들 뺏겨 남편 재산 뺏겨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 인연 그 돈 당장 내놔라. 내 남편이 남겨준 땅 당장 내놔. 어머니는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는 발악을 하셨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좀처럼 손을 놓으시지 않았죠. 결국 머리카락을 한 줌이나 뽑고서야 손을 놓으셨어요. 산발이 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삽자루를 들고 와 휘둘렀어요. 한 번만 더 내 아내 몸에 손대면 그땐 누구든 가만 안 둬요. 땅이요. 그 땅이 그렇게 탐나세요. 그 땅은 아버지가 이 사람 준 거예요. 다들 병수발 않겠다고 도망치는데도
혼자서 묵묵히 7년 병수발해준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준 땅이라고요. 알짜배기는 어머니가 다 해드셨잖아요. 근데 그깟 짜투리 땅도 탐나세요? 왜요? 5억짜리 금싸래기 땅 됐을까봐요?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요. 손바닥만한 농지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제발 생각들 좀 하고 떠들어도 떠들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땅이요. 다 팔아도 돈 300도 안 돼요. 그나마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고요. 5억짜리 땅은요. 오래전에 이 사람 조카가 그동안 키워주고 공부시켜줘서 고맙다고 사준 땅이에요.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받아 들어가면서 받은 돈으로 이 사람한테 사줬던 땅이라고요. 그 땅 팔아 신정 식구들 살 집 좀 짓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형님이랑 형수님도 똑같아요. 아버지 병수발 하는 건 싫고 유산은 그렇게 탐났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이미 다 받아 챙기셨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벌 받아요. 그동안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신 거 제가 몰라서 말 않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로 제 아내 가슴에 비수를 꼽아대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요. 저 더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 속이 썩어서 시궁창이 됐어요. 어쩌면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럽니까? 가여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20년이 되도록 사람을 종년 부리듯 하냔 말입니다. 제 집에서 부리는 종도요. 품삯은 주고 부립니다. 근데 어머님이랑 형님들은 언제 한번 이 사람한테 10원 한 장 주고 부렸습니까? 7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에 농사일에 제사까지 맡겨놓고서 뭘 해줬냐고요. 그래놓고 돈 뺏어가겠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저요 다 받아낼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부려먹은 만큼 다 돈으로 쳐서 받아낼 거라고요. 어머, 서방님, 우리가 부려먹긴 언제 부려먹었다 그러세요? 동서가 알아서 자기 처지가 그러니 헌신한 거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라지만 어쩜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몰라요? 네, 저야 모를 수 있죠. 근데요, 제 처조카가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카한테 맡길라 그럽니다. 독박 부양도요. 법적으로 부양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저도 압니다. 나머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처조카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주둥아리 닥치시고 집에 가서 형이랑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이나 신경 쓰세요. 참, 작은 형이랑 누나한테도 상황 전해주시고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랑 큰형 내외는 한참을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왜 영화 대사에도 안 나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아무리 제 가족이지만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인생 교육 확실히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호구는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참,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서예요. 직접 보고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쑥스러워서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순영아, 기특하고 사랑한다. 남은 인생은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돼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품에 딱 붙어서 살아. 알았지? 고맙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